안녕하세요. 생방송 법률상담 전혜원입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종종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저희 생방송 법률상담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법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상담 전화 02557-8295번 연락 주시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 상담에 고민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함께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두 변호사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그리고 박준철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공의 박준철 변호사입니다. 네, 두 분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잘 부탁드리고요. 자, 먼저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미리 살펴볼까요? 민사소송 승소 확률은 재산분할 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사장님, CCTV 그만 보세요. 동의 없이 시공한 수도공사. 네, 다양한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변호사님들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볼 테니까요. 여러분께서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2557-8295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고민 남겨주시면 변호사님들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방송을 통해서 무료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상담 연결되는 걸 기다리는 동안 로 인사이드 코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 인사이드는 화제가 된 사건이나 판결, 또 소비자 피해 사례 등 법률 이슈와 관련 있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요. 또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 로 인사이드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이후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버려진 유기동물 처리 비용을 비롯한 반려동물 문화 개선에 쓰이는 비용이 연간 200억대를 넘어서며 별도의 세금을 부과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려동물 보유세 추진을 반대하는 글이 올라와 2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게시판 내용에는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쓰겠다는 계획을 꼭 집어 다들 자기 돈벌이 수단일 뿐이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측에선 세금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모르나 부담이라며 난색을 표했고 펫산업 업체들 또한 과도한 세금 부과라며 비난하고 있다. 잘 기르고 있는 일반 국민들께 세금을 부과해서 부담을 증가시켜서 동물 키우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엄청난 유기동물만 양산하는 꼴이 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 또한 찬반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선 적이 있었다. 3개월령 이상인 반려동물을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6년째인 올해까지 등록률이 30~40%로 조금씩 증가하였고 각 지자체는 동물 등록 비용을 지원하며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면 철저한 반려동물 관리로 반려인들에게 큰 책임감을 주어 유기동물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 세금을 조금 더 내거나 진료비가 굉장히 비싸거나 이렇게 되면 유기동물이 막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버릴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가져다 놓고 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유기동물이 발생률과는 사실 아주 큰 차이예요. 상관관계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 보호 복지를 위해 추진 중인 반려동물 보유세. 과연 적당한 것인가? 아니면 과한 세금 착취일까?
네, 오늘 로인사이드 주제 이 반려동물 보유세 합당한 것인가입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개를 키우는 사람만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5가구 중에 1가구는 이 강아지를 키운다라고 보면 되겠죠. 혹시 두 분은 키우신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박 변호사님 어떠세요? 네, 전 키운 적은 없습니다. 키운 적은 없으시고요. 주변에는 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주변에는 뭐 종종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김 변호사님 어떠세요? 네, 저도 키운 적은 없습니다. 네. 아, 두 분 다 키운 적 없고 저도 키우고 싶었던 적은 있는데 키우지는 네. 않거든요. 저희가 오늘 또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행 단계도 아닌 논의 검토 단계인 동물복지 종합계획, 일단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이 계획에는 성숙한 동물 보호 복지 문화 확산을 위한 6대 분야 26대의 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동물 보호 및 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서 동물 소유자의 준수 사항 강화, 동물 학대에 대한 유형별 처벌 차등화, 동물 보호 복지 교육 활성화, 동물 등록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로서 반려동물 생산 및 유통 환경 개선, 불법 영업 철폐, 이력 관리 강화, 서비스 품질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기 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동물보호 시설 관리 강화, 농장 동물의 복지 개선, 동물 실험 윤리성 제고, 동물보호 복지 거버넌스 확립 등의 다양한 내용까지 또한 담고 있습니다. 네. 우선 뭐 점점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인 것 같은데 앞서 영상에서 좀 보신 것처럼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서 이 동물 보유세를 도입한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은 반려견 등록세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이나 미국, 호주 등은 매년 갱신 비용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납부된 돈은 주로 동물 복지 비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네. 반려동물 전용 공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줄이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동물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하고 네.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도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동물이 질병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 때문에 동물보호소에서 죽을 때까지 생활하는 개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납부된 돈은 반려견 등록세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이 세금을 내고 있네요. 네네. 찬성 측 전문가들은 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의 첫 단추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려동물 등록제가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디에 네. 있을까요? 이번에 농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종합계획이 네. 보유세 도입 검토라는 어떤 키워드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안은 전혀 제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혼란이 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뭐 세금 많이 된다는 네. 느낌부터 예, 드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일종의 뭐 가이드라인이라도 좀 제시를 했으면 네. 사람들이 조금 판단을 더 쉽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사료 비용, 간식 비용, 미용 비용, 뭐 병원 비용 같이 제법 많은 돈이 이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금까지 내라고 하니까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다만 이 세금이 뭐 동물 복지나 유기동물 방지의 재원으로 쓰인다는 등의 좀 이렇게 구체적인 뭐 대책이 있다면 네. 우리나라에서도 좀 충분히 성공적으로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앞으로 단계적으로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전에 앞으로 바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맹견을 가진 견주면 이제 필수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고요? 네네. 앞으로 이제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등록 동물과 동반하여 외출할 때는 목줄의 길이를 2m로 제한해야 하는 시행 규칙이 시행 중이고 개의 공격성 기질을 평가하여 행동을 교정을 해야 하고 네. 안락사를 명령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예전부터 이 동물 등록제는 시행이 됐었는데 아마 등록률이 저조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동물을 판매할 때부터 이 동물 등록이 필수가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법 상에서는 이제 주택이나 또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아니면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이제 개를 기를 때 그 기르는 사람이 그 동물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동물 판매업자가 영업의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람 이외에 사람이 이제 등록 대상 동물을 사게 되는 경우 이 구매자 명의로 직접 이제 판매자가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 신청을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기존에는 이 반려견만 동물 등록제를 시행을 했었는데 요즘 뭐 반려견 못지않게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고양이도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된다, 범위를 이렇게 확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고양이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8년 1월부터 추진 중인 고양이 동물 등록 시범 사업을 2월 17일부터는 서울,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참여할 수 있고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고양이랑 동반해서 지역 내 동물 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해서 수수료 10,000원과 네. 무선 식별 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반려동물은 동물이기에 앞서서 가족으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시작이니까 진통이 수반되는 게 당연할 것 같기도 합니다. 좋은 제도로 잘 정착이 되기를 함께 바라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557-8295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고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저희 전화 연결이 잘 됐고요. 예.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제가 그 다가구 주택 4층 건물을 이제 지으려는데 이제 경비를 전략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이제 맡겼거든요. 어느 시공사한테. 이렇게 선진- 부분 뭐 공사 부분을 맡겼다는 거네요. 예. 예. 선진 하우징한테 이제 도급을 준 거예요. 너희 골조 공사를 예. 얼마 해라, 2억 천에 해라 그러고 딱 맡겼어요. 예. 그랬더니 그 선진 하우징인 데서 이제 4층 바닥까지 이제 벽하고 그건 안 하고 이제 골조는 그 가설자재는 붙여놓고 예. 그 형사 사건에 연루돼갖고 냈거든. 이제 뭐 5천만 원인가 얼마를 사기쳐가지고 막 네. 이제 다른데 자기가 업체 DC 할인해서 해준다고 계약금 보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정화조 뭐 다 했는데 나중에 이상하기는 좀 그 업체로 알아봐 그런 적이 없대. 그래서 내가 그 추궁하니까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지금 체포영장 발부돼갖고 예. 지명수배에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디서 발단이 됐냐 그러면 가설자재 붙여놨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가설자재 이제 자기가 임대를 해줬다고 가설자재 회사에서 네. 이제 와서 이건 내 거다. 예. 그러기를 이제 제가 그래서 저는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또. 그쵸. 그럼 사기는 당해버렸어도.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나고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시점에서 이놈 그대로 내가 인계 받아갖고 계약을 다시 하자. 네. 그랬더니 자기가 나는 그 8개월 1년 동안 임대를 하나도 못 받고 계약금만 800만 원 받고 네. 아직까지 하나도 못 받았다. 네. 그러니까 그놈을 책임져 주라. 예. 저한테 책임져 주면은 계약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랬어요. 그러면 계약 자유 원칙에서 나는 네. 당신하고 계약 안 하려니까 얼른 뜯어가라고. 내가 이거 붙여놓은 거다. 예. 당신네들이 이거 도망가보면 얘하고 둘이 붙여놨지. 예. 나는 붙여놓은 거야. 뜯어가라. 그러니까는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러면 그거 사용하지 말고 그대로 놔놓으시오. 그러니까 제가 공사를 하려는데 그 발판 같은 거 막 뒤잖아요. 네. 4층까지 이렇게 붙여놔서. 그래서 그럼 있고 이제 붙어 있는 거 다시 뜯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그 벽하고 지붕이 이제 그걸 마무리를 했거든요. 보통 이제 한 보름이면 하는데 네. 그럼 이제 혹시라도 내가 이제 철거해가라고 내용 증명도 보내고 자주 보냈어요. 예. 그랬더니 저는 이제 그걸 기다리면서 하면서 한 6개월이나 걸려버렸어요. 네. 천천히 하루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이제 가처분을 걸더라고요. 예. 그 뭐 반드시 채무자는 사용하여야 한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그래놓고 그래서
이거를 왜 내가 사용을 하게 하는 가처분 어디가 있다니 그러고 가처분 취소 신청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취소를 받아주니까는 이제 취소가 됐어요. 되니까는 이제 그쪽에서 변호사 이제 막 그 양반들을 뭐 와갖고 판사가 모질이들이다고 네. 그러면서는 이렇게 판사가 그럼 현금국 다 걸고 효력정지 가처분 이제 자기들이 했거든요. 예.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했어도 그쪽에서도 그랬거든요. 아니 건축주가 철거에 가라고 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 보존의 필요성이 뭐가 있냐고. 그러면서 또 이제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예. 이제 이번에는 그 도망가본 날로부터 네. 그 얘기가 도망가본 날로부터 네. 그 사람은 내 거를 무단 사용했으니까 불법점이 뭐 했으니까 예. 그 1억 8,700만 원을 내놔라. 8,700만 원이요? 예, 8,700원 그게 이제 원래 그 가격도 한 1,000 얼마면 사거든요. 예. 가설자재 가격도 그 가격이 한 5배 이상 그렇게 이제 임대료도 도망가본 놈하고 정한 임대료 상당의 예. 손해배상 그렇게 이제 그거를 그렇게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니 지금이라도 가져가보라고 나는 자꾸 그래 10대 번은 더 했어요. 그랬더니 네. 뭐 하는 말이 뭐 그 도망가본 놈이 이해할 수도 있고 네. 우리는 못 가져가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런 판결이고 뭐고 판례고 누가 이제 말을 해주더라고요. 제 3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예. 너하고는 아무 계약 관계가 없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지금도 안 가져가거든요. 저는 이제 철거해서 딱 나눴어요. 네. 옆에다가. 네. 그래갖고 철거 비용도 원칙은 내가 애매하거든요. 내가 붙여놓은 거 아닌데 왜 내가 철거를 합니까? 그 이제 가설자 지그들이 뜯어서 갖고 가야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 있고 지금도 안 가져갔거든요. 지금 한 이제 7, 8개월째 돼서 그래놓고 자기들은 배 뜯기고 우리는 사용료 받으면 된다. 그 사람은 다 받는다고 게 아니 내가 당신한테 그거 갖다 준다 그냥 지그들끼리 이제 가설자 이제 계약서에 뭐 그 갖다 줘야 이제 알료되는 걸로 했더만요. 아, 그 그럼 이게 도망가본 놈하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예. 처음에 돈을 받고 그 도망가셨다는 그분으로 인해서 예. 모든 관계가 좀 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럼 일단 지금 그렇게 된 상황에서 다른 업체와 또 이렇게 법적 분쟁이 일어나셨는데 나름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박준철 변호사님과 함께 좀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변호사님 질문 있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준철 변호사입니다. 예. 예. 제가 말씀을 쭉 듣고는 있었는데요. 그럼 정리를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예. 제가 일단 좀 질문들을 드릴게요. 정리를 예. 해볼게요. 예. 일단 선생님께서 다가구 주택 건설을 지금 발주를 하셨고 예. 지금 도망간 뭐 시공사한테 그 공사 일부를 이제 그 도급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예. 골조공사 가설 때는 이제 예. 골조하는데 반드시 네. 써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 도망간 업주가 지금 선생님과 지금 분쟁이 있는 곳에다가 지금 네. 하도급을 준 거죠. 아, 임대를 한 거죠. 빌린 거죠, 가설자를. 아, 가설 자재를 임대를 했다고요? 예. 그 도급이 아니라 그냥 그 가설 자재만 임대를 한 예. 형식인가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다면 그 뭐 하도급법에서 보면 뭐 발주자가 직접 뭐 저기 하수급인한테 뭐 대금을 줘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지금 그냥 단순히 그 도급 받은 사람이 그냥 그 물품만 임대한 정도라면 이거는 그렇죠. 하도급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겠네요. 그러면 뭐 선생님이 지금 상담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듯이 뭐 어쨌든 계약은 지금 그 공사 받은 그 시공사 도망간 업체랑 그 지금 그 가설 자재를 임대해 주는 곳 그쪽끼리 이제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그 비용을 선생님한테 직접 청구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또 이제 하신 얘기가 이제 그러면 가설 자재라는 게 가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이렇게 뭐 분리가 가능한 거죠. 뜯어내는 게. 그렇죠. 뜯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미리 이제 뜯어가라고 뭐 내용 증명을 통해서 충분히 고지를 하셨고. 그거를 직접 사용하신 적은 없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나는 이제 이 생각이죠. 얘들이 가져가려도 안 가져가니까 이제 어차피 그럼 이제 마지막에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쓸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이. 그럼 뜯어내서 뭐 한번 그럼 너희들이 가져가 버리면 말고.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어떻게 엄밀히 보면 사용한 거지요. 그 약간의 사용한 그것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뭐 내용 증명을 보내서 네. 이제 철거를 하고 네. 하라 이러고 네. 난 다음인가요? 예, 그렇죠. 철거를 안 해가니까. 아, 철거를 안 안 해가니까 해가니까. 나는 일을 그때 이제 날일로 쬐끔씩 해서 이 정도 해놓다가 오면 얼른 수도하고 네. 이걸 가져가 보면 다시 내가 붙여서 해도 한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충분히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얘들은 나하고 이제 막 계약할 때 그럼 다 책임지라고 못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못한다. 나는 당신하고 계약 못하니까 얼른 네. 가져가라. 그래 안 가져가고 거기다 놔놓고 계속 예. 자기들은 이제 뭐 사용료 받으려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가처분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채무자가 어떻게든 이 가설자들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그래놓고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가처분도. 그래야 지금- 끝내는 취소돼 불고. 네, 가처분은 뭐 다 기각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예. 그러면 뭐 본안 소송, 민사 소송을 그 사용료 쪽으로 그러면 얼마를 지급하라? 네, 그렇죠. 예. 불법점유 뭐 해가지고 있다고. 예, 예. 그 애가 도망가본 날로부터 해서 계속 그 책임을 다 이제 저한테 예. 공동으로 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저는 말할 때 일단 도망가버려 나서 그 애들하고 그 계약 관계가 사실상 종료가 된 걸로 봐야 되니까 만약에 그 네. 계약 해지 관계에서 네, 네, 네. 그 애들은 왜냐하면 철거에 가라니까 자기들 이제 할 말이 뭐냐 그러면은 아니 그쪽에서 이해할지도 모른다. 나는 그 사람하고 계약했는데 내가 만약에 뜯어가 보면 그 사람이 이해할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뜯어가거든요. 그러면 저는 쓸 수밖에 없으면 네. 그러면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건축적으로 봉이어갖고 그럼 도망가면 10년이든 뭐든 나는 내가 갖다 준다는 계약도 없으니까 계속 그럼 나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대요. 안 갖다 주니까. 그 현장에 가설자재 저희들 계약서 보면은 그 현장에 갖다 주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가설자 다 사용하고. 근데 이제 자기들은 이제 나는 납품 못 받았으니까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다 그래 계속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쳐보겠는 게 그게 혹시 나중에라도 져버리면 님이 몇십억이 될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뭐 이게 사실 그러니까 법률 관계가 되게 네. 삼자 간에 얽혀 있어 가지고 네. 조금 복잡하긴 할 것 같아요. 원칙은 저기 이제 그 가설 자재 업체가 네. 선생님에게 이제 사용료를 청구를 못 하는 거는 맞아요. 네. 예, 네. 못 하는 건 맞는데 네. 이제 일단은 그 계약 관계가 이제 가설 자재 업체랑 저기 네. 그 도망간 시공사가 네. 계약 관계가 완전히 종료가 되었다고 판단되고 난 후에 선생님이 사용을 했다면 네. 그 저기 뭐 사용료를 또 네. 지급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 도망가 버리면 사실상 완전히 종료된 걸로 봐버립니까? 그게. 예. 자기들은 내용 증명도 안 보냈더라. 나는 예. 그나마 이제 저기 도망간 놈이 혹시라도 이해할지 모르니까 도망간 놈이 그러더라고요. 네. 내가 공사 포기각서 해줄 테니까 돈 2천만 원 주라. 그럼 내가 다른 업체한테 얼른 인계해 줄 테니까 이렇게 뭐 내가 미쳤냐 당신 뭐 그대로 하라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경찰서에서 압박하고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용 증명으로 이해할지 모르니까 언제까지 공사 제기 안 하면은 이거는 계약은 해지되었다 그래 통보했는데 그 가설제 업체에서는 그런 것도 없어요. 무조건 와서 이건 내 거다고 내가 임대 내준 거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들어보니까 와요. 오히려 그 네. 가설 업체 측이 대응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네. 저기 도망간 시공사랑 네. 계약을 종료하지 않고 여전히 계약 유효하다. 저쪽에서 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나는 네. 철거를 못한다. 그럼 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네. 있다. 지금 네. 이렇게 주장해버려서 오히려 네. 제 생각으로는 가설 자재 업체 측에서 조금 네. 자충수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용료가 네. 선생님한테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전히 저기 도망간 시공사에게만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오히려 자충수를 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만약에 지금 소송에 들어가시더라도 집중적으로 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설 업체랑 저기 그 원시공사가 계약 관계가 완전히 종료가 된 후에 선생님이 사용을 했다면 선생님의 이제 뭐 어떤 부당이득 그 사용료를 청구를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저는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만약에 종료됐다 하더라도 내가 가져가라고 그 채권자 수령지체단데 그들은 안 가져가냐 그거를 그래갖고 채권자 수령지체이기 때문에
너는 또 반대로 나한테 아니 너는 청구를 할 수 없다. 그건 쌤쌤이 돼버린다. 예. 네가 안 가져가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붙여져 있는 거 어쩌겠냐. 네, 그런 것도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말씀 잘 하신 것처럼 네. 이제 사용료가 뭐 발생을 하더라도 네.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 그렇죠. 저쪽에서 직접 철거를 네. 해가고 가져가야 네. 되는데 네. 그거 자체가 안 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선생님이 공사가 지연된다거나 이런 네. 손해가 발생을 한 것이잖아요. 그게 네, 그렇죠. 법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책정이 될지는 뭐 구체적으로 좀 더 따져봐야 되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제 상계를 할 수도 있을 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포인트를 잘 찾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논리적으로 네. 이렇게 좀 주장을 잘 하고 입증을 잘 하시면 뭐 그렇게까지 큰 손해를 보실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 저는 지금 가장 불안한 게 그쪽은 변호사까지 선임해갖고 검찰 네. 출신 변호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반이 있는데 왜 자기 가설자재를 안 가져가요? 그래서 계속 사용료만 이렇게 예, 하루에 뭐 계속 갖다 준 순간까지 자기들은 계약이 이제 그 도망간 놈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도 그것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그 계약을 예. 똑같이 그 계약서대로 해야 한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건 미쳐보겠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안 가져가니까 나는 불안해 죽겠어요. 저들이 뭔가 그러면 얼른 가져가 볼지. 안 가져가는데 이제 사실은 저들도 별 가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 가설자를 안 쓰거든요. 예. 거의 안 쓰니까 이제 그걸 괜히 놔놓고 뭐 말은 손해배상 청구할 때 나는 이쪽에서 그렇게 했으면 다른 데 빌려줘갖고 충분히 나는 저 임대소득을 얻는데 임대료를 받는데 여기서 이래갖고 안 갖다 주니까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지금 자기 주장대로 하면 뭔가 나는 이제 좀 막 불안하거든요. 예, 그렇죠. 왜 안 가져갈까? 예, 그러고. 상대방으로는 당연히 뭐 또 충분히 뭐 자기가 뭐 주장하는 바를 계속 이제 주장도 할 수 있고 원하는 바를 이제 또 뭐 그 소장이나 이런 데 이제 녹여 가지고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 여부는 또 별개니까요. 너무 뭐 크게 걱정하시진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뭐 쟁점들을 좀 잘 잡고 있으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뭐 나중에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면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좀 더 이제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시고 아니면 직접 하신다면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주장을 하시면 엄청 염려하시는 바만큼의 그렇게 손해가 있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우선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준비를 하시고요. 상대 측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걱정이 되시면 정리해 두신 거를 뭐 가까운 법률 사무소 가셔서 한번 검토를 받으시던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해결되시길 저희도 바라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제가 결혼생활 33년 했는데요. 이제 부부지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혼을 하고 싶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이 분할에 관해서 제가 얼마 정도 제가 받을 수 있는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래 이제 함께 지내셨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상황이 왔다면 잘 정리를 또 해야 될 텐데 그 상담자님 입장에서는 뭐 어느 쪽이 좀 잘못을 한 것 같다 뭐 이런 이유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결혼 초부터 이렇게 살다가 뭐 건택이나 그런 뭐 단점 같은 뭐 그런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지금까지 왔다기보다도요. 결혼 초부터 시부모님이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간질을 했다고요. 아, 상담자님 입장에서는 시부모님께서 부부 사이를 이간질시켰다. 남편한테 지금까지 남편이 시댁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결혼 초부터 뭐 시아버지 생신이라든가 집안에 뭐 일이 있잖아요. 네. 모든 걸 남편이 다 했어요. 저하고 언행을 한 적이 없어요. 결혼 초부터 시아버지 생일이었는데 제가 같이 언행해서 뭐를 사드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해서 그거는 좀 미리 본인이 알아서
선물을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오히려 여자가 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 걸로 좀 이렇게 사왔어요, 교육처에요. 예.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뭐, 우리 아버지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가지고 왔는데 야단이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좀 많이 트러블 생기다가 예. 핸드폰이 생기고 나서부터요. 예. 그러니까 저랑 통화하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남편, 시부모가 남편이랑 다 통화하고, 예. 예. 뭐 용돈을 드리는 것도, 네. 저는 이제 한 달에 얼마씩 용돈을 드리자, 그러면 남편이 속이고, 본인이 알아서 다 해주고. 아, 얼마를 드리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요. 전혀 모르고 실행해서 뭐, 그러다 보니까, 예. 집안에 조카가 결혼식을 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동서가, 형님들이, 언제 날 잡았다, 이런 것도 저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남편한테 통해서 남편 입으로 듣게 되고. 아, 그렇군요. 모든 시댁에도 남편을 통해서 듣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쩌다가 뭐 해외여행 다니는 걸, 그런 거를 동서들끼리 어울려서 뭐 어떻게 보내드리자, 예. 동서들끼리 얼른을 했어요. 예. 해서, 그래서 남편한테 그거를 이렇게 얼른을 했다 전달을 했어요. 네. 했는데 어머님이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네가 제일 잘 사는 자식이니까 네가 뭐 그러니까 제일 금액이 많이 나가는 부분 그런 부분은 그럼 네가 해라 그러니까 네. 당신이 엄마 말대로 또 해버리고 내가 했는 말대로 안 하고 아,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무조건 엄마 아버지 말 듣고 아버지가 매일 통화해요. 매일 통화. 지금은 치매가 걸리셨는데 예. 그러니까 통화가 불가능하잖아요. 그 전부터 저 남편이 62세인데 59세까지 네. 다 통화를 하고 다 어머님 시키는 대로 하고 네. 그래서 남편이 59세 때 그때 이제 제가 대판 이혼하자 그랬군요. 예 막 한번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결국에는 별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상담자님 어디까지 입장에서는 가장 그 답답했던 문제가 나한테 직접 얘기해주지 않고 본인이 혼자 결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그러니까 것 제가 같은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예. 자존심이 상하고 시댁 식구가 나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조카가 지금 인사까지 안 하는 일까지 네. 생기고. 인사까지 안 하고 지금 저희 이 내용을 김태원 변호사님이 함께 들으셨거든요. 일단은 이혼을 하기로 마음 먹으셨으니까 궁금해하셨던 재산 분할도 어떻게 되는지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문의 주신 내용은 잘 봤고요. 우선은 지금 의사 결정을 선생님이랑 의논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제 해오신 남편이랑 그리고 이제 좀 선생님을 좀 그림자처럼 취급하시는 그런 가족분들, 시댁분들로 인해서 조금 부부 관계가 조금 파탄에 이르신 상황으로 보여지고 현재는 지금 별거 중인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남편이 먼저 집을 나갔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우선은 혼인관계가 거의 파탄에 이른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가장 궁금하셨던 부분이 재산 분할에 대한 점이니까 현재 지금 파악하신 재산이 어떻게 되시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것도 제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우리 재산이 얼마인지도 제가 모르고 있어요. 안 알려줘요, 그런 것도요. 전혀 그래서 모르죠. 네. 한 8년 전인가 그때 한 30억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략 근데 지금은 뭐 없다 그러고 뭐 충분히 뭐 거짓말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네.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이랑 이게 한 6억 5천대요. 네네. 그리고 논이 그 당시에 살 적에 9천 얼마 1억이 약간 들겠어요. 네네. 그게 제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보험이 그 만기 끝 이후는 5월달에 만기인데 그게 1억이 좀 들대요. 그 원금만 따졌을 때 네네. 나중에 연금으로 타먹는 건데 그 정도 그게 있고 또 하나 또 보험이 1억 정도 들어간 있는 돈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안보험 뭐
그런 식으로 저축형 보험이어가지고 네네. 암 혜택 보고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이 나고 하는 그게 이제 1억 정도 되는 게 있고 그게 이제 대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주로 수입은 남편분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지금 생활을 하신 건가요? 네네네. 저는 네. 순전히 주부로만 살았어요. 아, 전업주부이신 거고요. 네, 주부로만 살았는데 남편이 생활비를 주면은 이제 그 생활비를 좀 아껴가지고 제가 주식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돈을 좀 노려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좀 있어요. 그러신 거고요. 네, 우선은 그 말씀 주신 내용으로 바탕으로 봤을 때 우선 원칙적으로 이혼 분할하는 이혼 시에 재산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가 함께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 일체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나 아니면 뭐 일방의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 재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분할 대상이 되질 않아요. 다만 이제 그 말씀하신 특유 재산들도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셨다고 하면은 이것 또한 청산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재산 분할할 때는 일률적으로 이거를 그냥 나누는 것은 아니고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혼인 기간 같은 거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봤을 때 부동산 그리고 논, 부동산 집 갖고 계신 6억 5천 정도 가량의 부동산이랑 논 그리고 보험 등은 모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걸로 보여지긴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그러면 남편 몰래 가지고 있는 돈도 재산 분할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혼인 이후에 취득을 하신 금액이신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재산 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보니까 남편분의 재산도 정확하지가 않고 그리고 선생님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거는 네. 집 하나 한 5억 3천 하는 집이 하나 있고요. 네네. 똑같이 논이 한 1억 정도 되는 논이 있고 네네. 그리고 꽃을 회원권이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게 다하고 보험을 좀 많이 들어놨을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의사결정을 남편분이 혼자 하시다 보니까 재산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향후에 뭐 협의 이혼을 하는 게 아니고 재판 이혼으로 가시게 된다고 하면 그 재판 과정에서 뭐 금융거래 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실조회 등을 해서 재산 내용을 상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분의 재산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더불어서 선생님의 재산도 남편분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을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될 텐데 지금 혼인 기간이 30년이 넘으셔서 33년에 이르시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통상 뭐 40에서 50% 정도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대략적으로 재산 분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40%에서 50%. 네네. 그러면 만약에 제가 남편이 어떤 식으로 돈을 그걸 쓰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네. 한 달에 남편이 돈을 뭐 얼마나 쓰는지도 모르고. 네. 시댁에 분명히 많이 이제 못 사는 형제 도와주고 한 걸로 어머니 용돈도 주고 뭐 다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네. 왜 그걸 제가 모든 걸 저한테 말하지 않고 제 입장에서는 뭐 속여있는 것도 있고 뭐 말할 필요 없어서 말을 안 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저절로 이제 알게 되는 것도 있죠. 뭘 사는데 뭐 800만 원 주고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네, 그렇게 이제 저절로 이제 알게 된 게 좀 있었는데. 네네. 이런 거를 제가 기자 추측을 해서 알 수가 있나요? 네네. 그 통상은 혼인기간이 오래되신 분이라 특히 예전에는 가부장적인 구조가 많았다 보니까 남편분들이 재산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법원에서 재판 이혼으로 가시게 되면 상세하게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모든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뭐 현금으로 따로 보유하고 계신 그런 거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그리고 뭐 보험 가입된 내역 같은 건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미 사용한 그 기자 추적 같은 거 이런 거 했을 때 그것도 기간이 혹시 정해져 있지 않나요? 5년 지금으로부터 5년까지만 알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요. 아니에요. 그 지금 혼인기간 내에는 모두 확인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 네.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남편이 먼저 집에 나간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남편 잘못이 있잖아요. 일단은 그 선생님 말씀 들었을 때는 혼인 파탄에 남편분의 귀책 사유나 뭐 시댁 쪽의 귀책 사유가 있는 걸로 보여지기는 해서 뭐 이 부분은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추후에 위자료로 청구를 하게 되고 통상은 이제 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일반적이거든요, 위자료는. 그래서 그건 별도로 하는 거고 재산 분할의 대상에서는 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해서 재산 분할이 안 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 네. 네네. 그래서 그럼 이게 이혼의 사유가 되나요? 그 시댁에서 이렇게. 네네. 시댁에서 저를 남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부부간의 관계가 귀책 사유인 경우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혼인기간이 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댁 쪽의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뭐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말씀 들은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충분한 그 귀책이나 혼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져요. 근데 협소정을 할 적에는 자기 입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뭐 어떤 소리 뭐 모함도 하고 그렇죠, 막 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근거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그렇죠. 이제 그런 근거들은 아마 이제 가족분들이 가장 제일 잘 아실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뭐 증인이 필요한 경우도 생기고, 요즘에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그런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입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가족분들의 뭐 진술 같은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문자를 보내는 그런 것도 다. 네. 그럼요. 네. 문자, 카카오톡 대화 이런 거 전부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네네. 네. 우선 뭐 원하시는 대로 진행을 하시면 뭐 상대방과 함께 합의를 하시면 더 빨리 될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렇지 않다면 일단 증거 같은 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대화 내용이라든지 뭐 혹시나 가족끼리 이메일은 잘 안 쓰지만 그런 내용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까지도 다 캡처해서 자료를 모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행을 하게 되면 말씀해 주신 대로 한 40에서 50% 정도는 네네.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원하시면 한번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오래 사셨는데 또 안타까운 상황을 맞게 돼서 저희도 이걸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싶기도 한데 남편분과 한번 대화를 해보시고 원만하게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되고요. 02557-8295번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 남겨주시면 변호사님들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방송을 통해서 무료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고민 만나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사장님이 시도 때도 없이 CCTV를 통해 알바생들과 직원들을 감시합니다. CCTV 설치가 직원 감시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불쾌합니다. 또 지속적인 커피 심부름과 누구누구 오늘 더 예뻐졌네 라고 불쾌한 농담을 던지며 외모 관련 발언을 자주 하는데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넘기기엔 몇 달이 지속되니까 이제 좀 불쾌합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뭐 더 예뻐졌네? 이런 말 하는 거는 직장 내 성희롱에도 해당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일단 특정 행위는 없었는데 지속적인 말로 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줬다. 성희롱죄가 성립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 변호사님? 예. 우선 말씀드려야 될 것이 예. 단순히 어떤 말로써 성적 불쾌감을 일으켰을 때 예.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성희롱죄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희롱죄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만 그 우리 사연과 같이 이렇게 직장 내에서 이런 말에 의한 이제 성희롱이 있었을 때는 네.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남녀 고용평등법에서 이런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업주나 동료 근로자가 어떤 업무 관계에서나 뭐 하여튼 직장 내에서 어떤 성희롱을 했을 때는 그런 그 남녀 고용평등법상의 이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이번 사례에서도 만약 사업주가 어떤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이제 혐오감을 일으키게 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한다면 네. 이렇게 사업주에게 약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성희롱이나 추행 같은 경우는 이런 해당 행위가 종료되고 나서 피해자가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게 증거가 좀 불충분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입증을 하기 위해서 증거를 좀 모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네. 그 성희롱이나 추행 같은 성범죄는 예고 없이 은밀한 장소에 이루어지다 그렇죠. 보니까 예. 녹음 파일이나 동영상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반복적인 성희롱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녹음기를 항상 켜고 있거나 그리고 또 녹음을 하게 된다면 육하 원칙에 따라 녹음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CCTV가 있는 곳을 확인해서 가급적이면 CCTV가 있는 곳 쪽으로 있으시려고 노력하는 게 좋고 예. 그 밖에 뭐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같은 대화 자료 그리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 뭐 이런 말 자주 한다고 하니까 녹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업무 외에 또 지속적으로 커피 심부름을 요청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까? 일단 뭐 하나씩 좀 살펴보면 예. 형사적으로 이제 범죄 성립까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네요, 자꾸. 예. 예, 왜냐하면 이제 형법에 강요죄라는 것이 있는데 예. 이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네. 그러나 뭐 단순히 뭐 강요했다고 이제 다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강요의 수단이 폭행 또는 이제 협박에 이르러야 됩니다. 물론 뭐 이렇게 직장 내에 있을 때 상급자가 뭐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고 뭐 이렇게 경고를 했거나 이러면 뭐 협박에 해당될 여지도 있지만 뭐 이렇게 뭐 사연과 같은 경우에 뭐 이런 협박에까지 이르렀다고 협박까지는 아닌 것 같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형사적으로 강요죄 성립은 조금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민사적으로는 뭐 반드시 폭행 또는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강요가 있었다면 네. 불법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은 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형사적으로 범죄 성립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기준에서 민사상의 이제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민사적인 불법 행위가 성립이 된다면 뭐 사연과 같은 경우에 뭐 그 피해 배상액이 아주 크진 않지만 어쨌든 피해 배상 책임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즘 참 민감한 시기라 커피 심부름 시키는 사장님 없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아직도 있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네요. 일단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불쾌한 언어 수위는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지 그것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네. 법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실례를 들어보면 뭐 남자친구랑 왜 사귀냐, 나랑 사귀자, 나랑 손잡고 밥 먹으러 가고 데이트 가자, 엄마를 소개시켜달라 이런 불쾌한 말을 했을 때 네.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 정말 심각하네요. 네, 그리고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내용이 CCTV로 너무 자주 본다,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는데 모니터링을 좀 중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런 개인정보 수집 등의 이제 처리를 위해서는 그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 범위 내로서만 이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뭐 이렇게 편의점이라고 했나요? 편의점에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뭐 도난 방지라든가 맞아요. 뭐 알바생의 어떤 안전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설치를 했을 것이니까요. 예. 그 목적 범위 외에서 그 사장님이 CCTV를 이용한다면 그 정보 처리의 이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는 그 사용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한번 사장님과 솔직하게 좀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법률 상담 저희 잠시 후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고민 있으신 분들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들과 함께 방송을 통해서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저희 생방송 법률 상담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